고등학생이 학습을 하려면 교과에서 학습하고 비교과에서도 학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다르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학생이 교과에서 똑똑하고 비교과에서 안 똑똑해 이런 학생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성장 가능성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지식과 관심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대학이 생각하는 나 이거 너무 많이 푸신 얘기하는데 예.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내년도 입시 준비할 시즌이잖아요. 입시의 본질 아시고 준비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BS 입시 대표 강사 윤윤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 28년 동안 네. 지금 학교에서 입시를 지켜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시를 생각할 때, 입시의 본질을 얘기할 때 그동안의 변화의 흐름만 이렇게 많이 살펴봤다면 사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대학의 입장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동안 계속 보시면서 대학이 진정으로 원하는 학생은 이런 학생인 것 같다. 제가 이제 많은 학생, 학부모 그리고 현장에서 숱한 상담을 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편의점 사장이라고 생각해라. 그러면 어떤 직원 뽑고 싶냐? 편의점 사장이 내가 대학 교수야? 내가 우리 과에서 내가 가르칠 학생들을 뽑는 거잖아요. 이제 한 단어로 함축이 되는 거예요. 네. 우수한 학생. 대부분 학생이나 학부모도 수험생들이 이 우수하다라는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방향이 조금 이상하게 네. 가는 거예요. 대학에서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지? 예.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에 공부를 안 하세요. 네. 가장 보편적으로 요 근래 대학들이 많이 선발하겠다라고 선호한 거? 네. 얘기를 하는 건 학업 역량이 뛰어난 학생, 네네. 진로 역량이 뛰어난 학생, 그리고 AI 시대이니만큼 창의력이 뛰어난 학생.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과 그리고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문제 해결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근래 대학이 정말 선호하는 학생은 문제 해결력을 갖고 있는 학생. 예. 그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메인 단어 밑에 예.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창의력 같은 것들이 예, 있는 예. 거죠. 창의적인 접근, 문제 해결력을 하려면 일단 우리 지금 아이들은 문제를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 문제 인식을 안 하죠. 넘어가죠. 질문 질문도 자체가 없죠. 없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 대학이 요구하는 건 질문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대학이 발표하는 자료들 다 보시면 능력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역량이라는 역량이라 단어를 씁니다. 써요. 네네. 이게 역량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부들을 보면 대부분 다 능력을 기술해요. 이를테면 할 수 있다. 예. 우리가 예, 일반적으로 예, 이야기하는 예. 능력은 할 수 예, 있다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대학이 요구하는 건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건 알겠어. 발표했음. 이것도 할 수 있다거든요. 발표할 수 있다. 근데 발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보려고 하는 건 발표했다가 아니라 발표를 잘했다예요. 포커스는 잘에 있는 거예요. 네네. 그 잘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네. 이게 이제 본질적인 부분이거든요. 학생부에 나오는 건 데이터예요. 학생부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21세기 AI 시대에서는 데이터가 빅데이터든 데이터든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신이 중요해요. 막 이런 이야기에 조금 너무 국한되어 버리면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쉽게 말씀드리면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데이터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네. 서울대학교는 학업 역량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내신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맞아요. 서울대학교가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체크리스트 6가지를 발표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문장이 뭐냐면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뭐냐. 그러니까 너의 고등학교 생활에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뭔지를 학생부에서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신을 초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놓친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그래서 깊이 있는 이해를 했니? 네. 그러면 어떻게 깊이 있는 이해가 출발되냐면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하니까 나한테 의미 있으니까 깊이 있게 들어간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독서죠. 의미 있는 간접 경험이 되는 거죠. 학종에 대해서 내지는 대학에서 평가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가 자꾸 객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입시라고 하는 것이 객관성을 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상호주관성이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이 객관성에 준하는 개념을 상호주관성이라고 쓰는데 여러 사람이 봤을 때 괜찮다라는 평가, 우수하다, 탁월하다라는 증거를 대라는 거거든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상호주관성이란 말이에요. 그 평가 시스템 자체도 대략 한 7명 정도의 교수나 입학사정관들이 본단 말이에요. 내 학생, 네. 개별 학생들은. 그러면 7명이 봤을 때 우수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상호주관성의 베이스를 둔 건데 그러려면
이제 교차 검증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네. 그럼 학생이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에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가지고 각 학과에서 교과에서 교차 검증을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험생 입장,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만 하면 놓치는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입시의 본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요번에 그래서 그러셨을까요? 입시의 본질이라는 또 책을 내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여러 방송 이제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 이렇게 막 댓글에 달리는 네네. 가장 공격 포인트 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을 숫자로 하고 너 스카이 보내는 거에 목숨 걸고 이런 이야기들이 댓글이 걸리거든요. 진짜 네. 교육자 맞아? 막 이런 네.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학생의 성장에 방점을 찍거든요. 항상. 네. 내가 너를 성장시킬 거야. 그러면 넌 좋은 대학 가는 게 너무 당연해.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성장의 목적인데 우리 사회는 자꾸 대학을 목적으로 삼는 결과로만. 거예요. 네. 네. 이제 학생들, 학부모들하고 상담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네. 그 성장은 학생부는 뭐 하는 거냐면 네. 성장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이야. 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보셨을 때 대입이라는 이 과정이 뭘 평가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선호대학. 선호대학을 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선발하고 싶은 학생이 나오는 것 중에 대체로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키워드가? 1번이 뭐냐면 대학에서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학생. 두 번째가 뭐냐면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뭘 보냐면 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신 성적이 좀 낮은 학생들도 상담해서 성적 끌어올려서 막 대학을 보내고 이러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아이는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성장 가능성을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서 진짜 성장한 걸 증명하면 네. 이 학생의 성장 추세를 보니 대학에 와서도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겠는걸? 네. 이게 대학의 평가 포인트인 거죠. 예, 예. 성장 가능성. 그러면 이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대학에서 혹시 음. 잘 평가를 받은 혹시 제자 사례 있으실까요, 선생님? 되게 성장 가능성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지식과 관심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식과 관심을 네. 연결한다. 이게 대학이 생각하는 나 이건 너무 많이 푸신 얘기하는데 예. 지식이라면 학교에서 그 교과 지식을 얘기하시는 맞아요. 거고 네. 관심은 내가 적성에 알고 대한 네, 건가요? 진로와 적성. 지방에 있는 많은 학생의 학생부를 진짜 수백 개에서 거의 네네. 수백 개의 학생부를 본 것 네네네. 같거든요. 보면 네. 심화탐구라는 말이 되게 많아요. 심화탐구가 뭐야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한 100명 정도의 교사한테 물어봤거든요. 다니면서 예. 대부분 다 깊이 탐구하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얘기를. 그럼 제가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탐구는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거기서 버벅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탐구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리서치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서치라는 단어와 리서치라는 단어의 차이가 뭐냐면 서치는 영역을 정해놓고 그 영역을 조사하는 거예요. 데이터 모으는 과정. 네. 이게 서치고 네. 리서치는 뭐냐면 그걸 갖고 와서 정보와 정보 간에 무슨 관계가 있지? 네. 이걸 찾아내는 게 리서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의 학생부는 대부분 다 서치예요. 찾아봤다, 그래서 발표했다. 이건 전부 다 서치의 개념이거든요. 탐구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리서치에다가 마지막에 이제 심화 탐구잖아요. 심화 탐구가 뭐야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학이 대체로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심화 탐구 방법을 나열을 해주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식과 관심을 연결한다.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식이라고 하는 건 항상 수업이어야 해요. 예. 그래서 그 학생부를 구성할 때도 항상 수업에서 네. 내가 수업을 듣다가 궁금했는데 네. 그게 왜 궁금하냐면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지식과 관심을 연결한다라는 단어를 쓸 때 네. 제일 많이 쓰는 게 정말 쉬운 사례로 사용하는 건 선글라스거든요. 각자가 다른 선글라스를 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 각각 다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거예요. 네. 생각이 다르니까. 네네. 그게 관심이죠. 음.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배우든 음. 미적분을 배우든 아니면 영어에서 무슨 국어에서 문학 작품을 배우든 네네. 이 작품을 나만의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관점이 다른 거네요. 지식과 관심을 연결해서 네네. 학생부에 기록하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율활동 같은 데 보면 네.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교육 가장 대표적인 게 장애의 인식 교육 이런 게 있거든요. 그 학생부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장애인의 인식 교육을 들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회에 좀 더 기여해야 되겠다라는 정말 상투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식과 관심을 연결하지 못한 거죠.
지식을 내가 장애 이해 교육을 받았어요. 지식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내 관심사랑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대부분에 쓰여 있는 경우는 이 아이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냥 예. 상투적인 용어들이 적혀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냐면 그런 교육을 받았으면 이 학생이 관심 있는 내용을 찾도록 만들어요.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공학에 관심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 내가 장애 이해 교육을 들었으니 네. 내가 관심 있는 영역에서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네. 그러니까 똑같은 문학 작품을 배우더라도 네. 누군가는 제가 이제 그런 걸 한 번씩 하거든요. 사진을 하나 딱 보여주고 여기서 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야? 어.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각자 다 달라요. 근데 각자 응, 다 응. 다른데 응. 사실 학생부는 거의 다 응. 봤다. 응. 이 수업 들었다. 저 끝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입시 결과가 좋은 고등학교와 네네. 좋지 않은 고등학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그런 네. 학생부의 구체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가고 구체적인 활동을 하면 대학에서는 이 학생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성장해갔구나, 지적 성취를 만들었네 라고 평가를 하니까 결과가 좋아지는 거죠. 이게 이런 노력들이 2028학년도부터는 더 확산될 거라고 보세요. 2028에서 정성평가가 확대된다라고 하는 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대학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만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대학의 반응을 또 보면 되는데 지금 2028 체제에서 발표한 대학은 서울대, 경희대, 서강대 정도의 대학들이거든요. 그 대학들은 대부분 다 정성평가를 좀 많이 확대를 해놨어요. 서울대는 일단 수시에서 이제는 완전히 수능 영향력이 제로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시 직윤에서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박수 쳤던 수시 직윤에서 자율고 특목고를 다 뺐어요. 수시 직윤에서 특목고 자사고가 뽑히는 비율은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원래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상징적인 의미가 엄청 강한 거예요. 서울대는 상징적이어야죠.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시 직유는 일반고만 쓸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문제가 되는 지점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한 2배 반 이상 높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능 최저 때문에 직윤을 못 쓰는 고등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1600개 정도의 고등학교가 있고 그 중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1600개에서 서울대를 쓰는 게 한 1300개 정도 되거든요. 예. 지금은. 자사고 특목고가 다 직윤에서 빠지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잖아요. 1600개 고등학교에서 다 쓸 거란 말이에요. 전교 1, 2, 3등이 4800명 중에서 500명 뽑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9.5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배가 딱 되는 거죠. 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 발표를 하면서 엄청 충격적인 거 하나 넣었거든요. 서류형을 만들었어요. 경희대 이제 네오 르네상스라고 해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이제 면접형 말고 서류형을 만들었는데 30% 정도 선발을 하는데 경희대가 이제 거의 특단의 조치를 내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대평가 아예 시스템에 입력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무조건 절대평가로만 베이스를 깔겠다. 네. 사실 이런 류의 도전들이 옛날에 한양대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결국 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경희대가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가 시스템 자체에다가 아예 상대평가를 못 넣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 네네. 구축하겠다라고 일부러 굳이 적어놨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로만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A, B, C, D, E에서 A 학생들이 주로 이제 대부분 A가 많이 나올 테니까 네. 그럼 A 학생들이 가는 거죠. 예. 그럼 결국은 서류를 뽑겠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A일 테니까. 예. 그러니까 절대평가이고 그러면 경희대를 쓸 정도의 학생들은 대부분 다 A가 나와서 예. A가 나올 테니까 서류로만 뽑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정성평가가 더 강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이제 경희대가 거기에서도 또 안심하지 못해서 고교학점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전제 조건을 달면서 이제 그걸 신설을 하는데 내신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네. 탐구력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뛰어난 네. 학생을 뽑겠다. 정성평가는 어쩔 수 없이 확대될 거고, 게다가 이제 상위권 대학, 이제 선호대학 전체를 놓고 보면, 객관식으로만 선발하는 전형은 거의 압도적으로 축소될 거거든요. 지금도 조금 그런 면이 있으니까 네. 학생부 교과 전형에다 서류 넣고 있고, 네. 수능 정시 전형에서도 수능에다가 정시 넣고, 그렇죠. 학생부를 넣고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성평가는 어차피 확대될 거고, 네, 고교학점제에서 네. 확대되어지는 정성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어떻게 준비할 네, 것이냐. 그게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탐구력이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에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만들고 그 의미 있는 학습 경험으로 예. 합당한 학생부를 구성을 해가는 것이 예. 중요하다. 이거에 그러면 근저에는 어떤 수업을 보든지 나의 관심, 맞아요. 나의 관심사를 어떻게든 해석을 한 다음에 그럼 그거를 선생님께 어떻게 어필해야 될까요? 그게 예.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요. 질문을 해주셨어요. 본인만 알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랑 책 독서
프로그램이 좀 있거든요. 예. 그걸 진행을 하면서 제가 첫 번째 만났을 때 항상 모든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였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운 건 다 거짓말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수업 시간, 선생님과 함께 독서를 하는 이 수업 시간에는 전제되는 문장이 딱 하나야. 뭐냐면 모든 질문은 선하다. 우리가 이걸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어필할 거냐면 그렇게 어필하면 돼요.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저희가 저희 학교 입결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베이스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질문은 선해. 그러니까 니들이 선생님한테 가서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것도 괜찮아. 질문을 할 때 일단 예의를 갖추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제발 공부를 좀 하고 질문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대학이 인정하는 심화 탐구의 두 번째가 뭐냐면 수업과 연계해서 독립적으로 탐구하는 걸 심화 탐구라고 인정해줘요. 내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을 독립적으로 탐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기만의 세상에서. 그러니까 독립적인 탐구가 필요한데 이 독립적으로 네가 공부했다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베이스는 무조건 독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호대학교에서 전부 다 독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수업과 책과 내가 읽은 책과 그다음에 독립적 탐구, 독립적으로 공부한 거. 그냥 선생님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오늘 수업 이 부분 너무 제가 궁금해서 이런 책을 좀 찾아봤더니 선생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걸 계속 학생들이 계속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애들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그 질문에서 끝나야 되나요? 아니면 그 질문을 바탕으로 더 뭔가를 더 작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질문은 끝이 없죠. 제가 돌아다니면서 대학이 어떤 걸 요구하나요? 이러면 다들 막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갖고 자기주도 학습이요! 막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자기주도 학습이 뭐예요? 이러면 이제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제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럼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궁금증을 자기가 풀어가는 거예요. 수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학생한테는 모르는 걸 배우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수업은. 독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제가 그걸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배웠어? 그래서 네가 지적 성취를 만들어냈니? 이게 서울대 표현으로 하면 지적 성취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지적 성취는 반드시 다음 지적 호기심을 만들게 돼 있어요. 이게 자기주도 학습의 패턴이거든요. 지적 호기심이 생기고 나면 그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자동 봉진, 그러니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것들을 쭉쭉 연결시키고 난 다음에 그 활동들을 가지고 교과로 연결되고 나면 지적 성취가 만들어지고 지적 성취가 이루어지고 나면 무수한 질문들이 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적 호기심이 더 확산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얘들은 똑똑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친구들 보면 이건 선입견이라는 거 많은 친구들이 알긴 하지만 근데 독서 활동이 어쨌든 학생부 기재 항목에는 빠지다 보니까 맞아요. 독서의 중요성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합리화하는 거죠. 맞아요. 가뜩이나 또 스마트폰에 빠진 친구들이니까 맞아요. 그냥 독서 말고 방법이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28년 동안 학교에서 아이들 보니까 독서가 제일 중요하다. 당연하죠. 이 아이들은 즉문즉답의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간이 없어요. 이 행과 이 문장과 이 문장 사이에 숱하게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의 발상들이 이루어져야만 이 아이가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얘들은 지금 즉문즉답의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행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엄청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을 구분을 할 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초등학교 10학년, 중학교 4학년, 고등학교 1학년. 조금 큰 대형 학원들에서 어떤 서비스가 나왔냐면 얘가 수학 문제를 막 풀다가 궁금해요. 그럼 사진을 찍어서 그렇죠. 바로 보내요. 그러면 거기 조교가 막 10분 안에 손으로 풀어가지고 보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팔아먹은 거예요. 이 문제가 안 풀리는 답답함과 문제가 풀렸을 때의 쾌락이 이만큼의 성장폭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이 성장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공부를 못해요.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는 제가 이 과정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배탐년이라고 부르거든요. 배우고 탐구하고 연결한다. 그러니까 언제 배울 거야? 수업 시간에. 그럼 어떡할까? 네가 독립적으로 탐구해야지.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네가 사는 삶의 현장에다 갖다 붙여야 돼. 붙이지 않는 지식은 전부 다 거짓말이야. 저는 아이들이 배우면 무조건 현실에다 갖다 붙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현실에다 갖다 붙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놓치고 있죠. 부모님들도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니 우리 아이가 공부도 예전이 뭐예요? 지금 4살부터 달리고 있으니까 일찍부터 이렇게 시작을 너무 하는 문제예요.
상황. 그래서 책상에 앉아있고, 책상 앞에, 의자 앞에 앉아있는 시간은 많아졌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오르냐. 그 논의의 기준점은 진짜 공부와 가짜 공부 사이에서 얘가 가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대리 공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네. 대리 경험 사회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학생들도 당연히 대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 그거 보고 나도 공부를 하고 있다. 공부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가짜 공부의 본질은 뭐냐면 공부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가짜 공부에서 내 공부인지 진짜 공부인지는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지금 있는 학생들 가운데서 이런 성공 패턴을 만들어내는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제가 시키는 걸 제대로 하면 되거든요.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설득이에요. 너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시스로 딱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큰 소리로 외쳐야 돼. 나는 공부를 좋아한다. 학원이네요, 학원 선생님. 5번. 나는 공부를 좋아한다. 좋아한다. 예, 이게 어떤 효과가 있어요? 자기 세뇌를 시키는 거죠. 자기 아침마다? 세뇌. 예.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나는 공부를 잘한다. 5번. 이걸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야 돼요. 일하기 싫어하는 애를 일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을 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자기 설득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뇌의 신경망이 점점 발달하게 될 테고 그러면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시키면 싫어할 것 같아요. 어떡하죠? 맞아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이 말을 했을 때 화가 안 나야 돼요. 둘 다. 근데 지금 자녀한테 이 말을 하면 둘 다 화를 내걸.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부모와 자녀 그리고 이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들이라면 자녀와의 라포를 형성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오늘날 21세기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와의 라포가 좀 약하거든요. 이 자녀와의 라포가 약한 게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고등학교 때 드러나요. 그러니까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을 사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성적이라고 하는 결과를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100점 받아야 돼가 부모의 지상 명령이에요. 근데 자녀는 아무래도 못 받겠거든. 좌절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회피, 도망가거나.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됩니다. 감정은 분명히 조절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조절이 힘드냐면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지나치게 사랑해서 그래요.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이 화를 덜 내는 방법이 1번이 뭐냐면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자녀와의 거리는 멀어져야 돼요. 옆집 아이 대하든. 그러면 우리 아이의 성장을 우리가 좀 더 옆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오늘 입시의 본질부터 부모님이 해야 될 하우투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